여보,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 떨어졌대. 또? 몇 번째야, 이게? 정말 답답하네. 미안해. 다음에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경쟁이 치열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너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면접 때 제대로 했어? 또 떨면서 버벅거렸지? 최선을 다했어. 정말로. 최선? 그게 최선이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이 모양이야?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힘들어. 힘들긴 누가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친구들 만나면 남편 직업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래도 곧 취업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벌써 몇 달째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미안하다고 돈이 생겨? 밥이 나와?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고 있잖아. 그것도 언제까지야? 어머니한테 계속 손 벌리고 살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다른 남편들은 다 어떻게 사는데? 여보, 제발 이해해줘. 나도 하루빨리 일자리 구하고 싶어. 예? 내가 얼마나 이해해줬는데? 근데 너는 뭐야? 매일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그게 하루 종일 할 일이야? 다른 일이라도 해봐. 알바라도. 알바하면 면접 스케줄 맞추기 어려워. 핑계만 늘었네. 정말 한심해.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이런 남편 가져서 내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결혼 전에는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참아달라는 소리만 몇 번째야? 나도 한계가 있어. 알겠어. 정말 열심히 할게. 열심히는 뭔 열심히? 지금까지 놀았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겠네? 답답해 죽겠어, 정말. 방금 들으신 대화 어떠셨나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불안감,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자책하고 있을 텐데 가장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사실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는다는 건 쉽지 않죠. 서로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자식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답답함.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도와줬는데 며느리로부터 상상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처음에는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른 어머니가 내린 결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집에 들렀는데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이더군요.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렇게 들러주곤 했거든요. 밥상을 차려주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 중반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걱정스러운 존재였거든요. 회사에서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늘 하소연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게 요즘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더라. 반찬을 하나씩 챙겨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밥도 천천히 먹으며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가게라도 열어보고 싶은데.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직장인으로만 살아온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 같은 게 섞여 있었거든요.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매일같이 상사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지친다는 것, 월급으로는 아내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말했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며 살던 아들이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대견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게를 열고 싶은지,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할 생각인지 설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미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차를 한 잔 끓여주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열기 위해 알아보니 초기 투자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임대보증금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재료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절반도 안 된다며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다음에 한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사업자 좀 빌려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담보대출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이 집은 제가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보고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야만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담보대출의 위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고 싶다는데 어머니로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 한 번만 도와주자.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집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러웠어요. 만약 제때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듣다 보니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서명을 할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들 가게 일이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을까, 매출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집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 은행에서 매달 나가야 하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아 보여서 좋은 소식이 있나 싶었어요. 과연 아들은 기쁜 목소리로 첫 달 매출 결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줬고 매출도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첫 달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내내 걱정했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잘했어. 진심으로 아들을 칭찬해 줬습니다. 정말 대견했어요. 처음 해보는 장사인데도 첫 달부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다니 아들이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내준 게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아들도 제 칭찬을 듣고 기뻐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입소문도 조금씩 나고 있다는 것, 다음 달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누구 목소리인지 몰랐는데 곧 며느리 수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 갚고 뭐가 대단하다고.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제가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뭔가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수정이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첫 달부터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전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 때문에 기쁜 순간이 어색해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정이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직은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을 생각하면 아들 혼자서는 버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빌딩 청소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는 분이 소개해 주신 건데 나이는 좀 있지만 건강하니까 할 만하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평생 남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몸도 멀쩡한데 집에서 놀고만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일주일 정도 다니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빌딩 청소 일 시작했어. 왜 갑자기 일을 해?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지내던 제가 갑자기 청소 일을 한다고 하니 의외였을 거거든요. 몸도 멀쩡한데 놀면 뭐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조금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그럴 필요 없다며 만류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아들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곧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대답했더니 수정이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우니까 남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청소한다고 하면 창피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창피하다고 했어요. 제가 청소 일을 하는 게 부끄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제가 아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걸 창피하다고 하다니요.
더욱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일하는 건데 뭐가 창피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더 대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 친구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까지 따져가며 핀잔을 줬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하는 일인데 오히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첫 달의 성공적인 시작이 무색하게 두 번째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의 톤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매출이 생각만큼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경쟁업체가 근처에 생겼다는 소식, 단골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연체 알림이었어요.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 달에는 제때 갚았는데 벌써 연체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문자가 왔다고 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어요. 이번 달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해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있고 배달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장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에는 꼭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 아들의 사과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어려움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청소 일을 시작한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청소 일 급여로는 대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원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이자 연체만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 일에서 번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 지금은 괜찮아. 금세 나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장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몇 달 정도는 버텨줘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 이제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힘들긴 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과도 친해져서 일하는 재미도 조금씩 생겼고요. 하지만 연체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두 번째 달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달에도 네 번째 달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아들은 매번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청소 일 급여로 이자는 계속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저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계단이 유난히 미끄러웠어요. 아마 전날 밤에 비가 와서 습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발이 헛디뎌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거든요. 그 순간 발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해서 119를 불러주셨는데 응급실로 가는 내내 발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깁스를 하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다칠 줄 몰랐으니 미리 연락도 못 드렸고 혼자 응급실에 와 있다가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어디 병원인지 물어보길래 주소를 알려줬어요. 지금 가게 정리하느라 바빠. 저녁에 갈게.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가게 일이 바쁘다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했다는데 저녁에 온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수정이에게도 연락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리기만 할 뿐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나 싶어서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답이 없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는데 저는 혼자서 간호사분들께만 의존해야 했거든요. 발목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이 다치면 뭘 하던 중이라도 달려갔었는데 정작 제가 다쳤을 때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씁쓸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어요. 아들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많이 아파?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이미 몇 시간을 혼자 있었던 터라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물어보더니 며칠 입원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수정이는 어디 있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데 그럴 수 있나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서 아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오후에 아들이 수정이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어제 혼자 왔을 때와는 달리 둘이 같이 오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수정이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다쳤는지, 많이 아픈지 묻는 모습이 며느리다웠습니다. 병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마실 거 좀 사올게.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병원 로비 매점으로 음료수를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수정이도 따라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전화 좀 하고 올게요. 둘 다 나가고 나니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침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깁스를 한 발목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지만 목발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수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복도 모퉁이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입원했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늙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정말 짜증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짜증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제가 다쳐서 입원한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목발에 의지해야 했어요. 화장실로 가던 길이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병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부를 물어보던 그 사람이 복도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정이는 계속해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병원에 와야 해서 귀찮다는 이야기,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니 번거롭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겨우 화장실에 다녀와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한다는 말, 짜증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방금 들은 수정이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한다는 말, 짜증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수정이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둘이 함께 들어왔어요. 아들은 음료수 몇 개를 들고 있었고 수정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복도에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분이 이상했어요. 몇 분 전에 친구한테 짜증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가져온 음료수를 침상 옆 테이블에 놓으면서 제 컨디션을 물어봤어요. 발목은 어떤지, 통증은 덜해졌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수정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살짝 잡더니 다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랑 놀러도 다니면서요. 퇴원하고 나면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그 웃는 얼굴이 진짜가 아니라 가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전 복도에서 들은 말과 지금 병실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수정이의 미소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수정이가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욱 답답했어요. 아들이 수정이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고마워, 수정아.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수정이는 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수정이가 돌아간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은 그 말들과 병실에서의 다정한 모습이 계속 대비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까지 수정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지쳐 보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고 가게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하소연만 계속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니 어머니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지만 반찬이라도 만들어주면 아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어요.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메뉴들로 정성껏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가져가 주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언제 집에 갈지 미리 약속을 잡았습니다. 3일 전부터 말해뒀거든요. 반찬 만들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며느리가 집에서 받아줘야 하니까 일정을 맞춰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좋다고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통에 담아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목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무거운 걸 들고 가기 힘들었지만 아들 생각에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중이라 어머니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며느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니 갑작스러웠어요. 3일 전에 미리 약속했는데 그때는 여행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들어가서 넣어달라고만 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안 상태에 깜짝 놀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용기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여기저기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반찬통을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배달 용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치킨 용기, 중국 음식 용기, 피자 박스까지 냉장고 안이 온통 배달 음식 포장재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넣을 공간을 만들려면 그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했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정도면 청소를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기 집을 치워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해주면 도리어 며느리가 민망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반찬통들을 냉장고 문 앞쪽에 간신히 밀어넣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채로 넣어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3일 전에 미리 약속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것도 이상했고 집안 상태도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아들의 가게가 어려워진 지 몇 달 후였습니다.
그전까지도 매출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니 완전히 치명타가 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외식을 아예 안 하게 되면서 아들의 가게도 손님이 거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담보대출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서 인사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맞이했는데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정리하느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들 옆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취업을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습니다. 애초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사업하느라 고생할 때는 뭘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괜히 어머니 집까지 날렸네. 며느리는 계속해서 남일인 양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요. 집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제 결정이고 사업 실패도 제 책임이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정작 그 돈으로 혜택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그런 말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이 안타까웠거든요.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 눕더니 TV에 집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가게를 완전히 접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서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이라도 먹으며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야위어 보였거든요. 시장에 가서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사왔어요. 삼계탕을 끓이고 각종 나물도 무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와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며 꼭 가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온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으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 부부가 왔어요. 아들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는 조금 밝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어요.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당장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집담보대출을 어떻게 갚을 건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배달이나 막노동이라도 해서 갚을게. 아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적어도 아들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젓가락을 놓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전 그냥 지금처럼 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계속 놀겠다고 선언하다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야? 참다 못해 물어봤더니 며느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약속받은 대로 살 거라는 것, 남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죄송하다며 고개만 숙이고 있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당당한 말을 듣고 나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금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은 계속 놀겠다고 선언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결국 아들만 곤란해질 게 뻔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목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아들이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서 밥 먹으면서 술 좀 먹고 싶어. 아들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평소에는 제 앞에서 술 마시자는 이야기를 안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럴 때라도 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어요. 맥주도 있었지만 아들이 평소 소주를 더 좋아했거든요. 3명이서 저녁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첫 잔부터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말 답답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잔을 비웠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마셨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게가 안 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것,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털어놨어요.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저 매출이 안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심각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로서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을 털어놨어요. 며느리는 술을 마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위로 한마디 없이 그냥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점점 표정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투덜거리는 정도였습니다. 술잔을 탁탁 내려놓으면서 중얼중얼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말하는 중간중간에 쯧 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술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술잔을 3개 내려놓더니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지만 그것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며느리는 더욱 거칠게 말을 이어갔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따위로 생겨서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얼굴을 만지는데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아야.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는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제 눈앞에서 며느리가 아들을 폭행하고 있었거든요. 야,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무리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도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욱이 남편을 때리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결혼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맞고만 있었어요. 며느리가 뺨을 때려도, 머리채를 잡아당겨도 그저 피하려고만 할 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들아, 왜 가만히 있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저항하지 않는지, 왜 맞고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설마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으면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더 대담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아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맞고만 있는 거겠죠. 제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며느리를 말리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아들이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를 돌려보낸 후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뺨을 때리는 소리,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하던 폭언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던 아들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례대로 되짚어봤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힌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 일을 하며 대출 이자를 갚아온 것,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오늘 목격한 끔찍한 장면까지요.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리한 행동들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며 눈감아줬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달래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한 건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며느리도 나이가 먹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굴면서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남편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아내의 모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제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당당하게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을 거고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집담보 대출도 이제는 아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청소 일을 하면서 이자를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으니 이제 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야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날과 달랐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밤새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후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집으로 와.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을 거예요. 아들은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알겠다며 오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고 어젯밤 일로 인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후에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어두워 보였고 어젯밤 일 때문인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거실에 앉으라고 한 후 차 한 잔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겨주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슬펐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대출은 너희가 알아서 갚아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은 힘들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청소 일을 하면서 대출 이자를 갚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젯밤 목격한 일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제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도 어른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잖아. 엄마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계속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엄마가 하는 행동 충분히 이해해.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바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을 전에 들었나 보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갑자기 도움 안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움이 끊어진다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날 밤 이미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내 생활을 생각해야겠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은 했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젯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후로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계속 따졌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만만하게 본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면서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상기시켜줬어요. 며느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책임질 때가 됐어? 결혼한 지도 몇 년 됐는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할 거야? 며느리가 계속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지는 모습을 보니 이참에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게만 봐줬던 것 같아서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정아, 나도 젊을 때는 힘들었어.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먹었으면 책임이라는 걸 지는 거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직도 책임감 없이 살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동안 너무 돌려서 말하거나 참고 넘어갔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계속 남 탓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어젯밤에 아들을 때리고 폭언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 행동도 결국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그리고 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지금까지 너무 희생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집도 내가 필요하면 처분할 수도 있고. 이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위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집은 제 명이니까 제가 원하면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아마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집담보 대출이 있으니까 집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뻔했거든요. 어머니, 설마 정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럴 수도 있어.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도 한결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젊을 때 실수는 할 수 있어. 일단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단순한 실수로만 치부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놀고 먹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네. 살짝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당하게 계속 놀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잘못했다고 하니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어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급하게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너무 매정하게만 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들과 살아가야 할 사람이니까 아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발 물러서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만 잘 대해주면 됐어. 결국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목격한 폭력적인 모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특히 아들한테 그런 짓은 다시는 하지 마. 어젯밤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마 제가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걸 알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경고를 준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지 이틀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온 건 오랜만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집에서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차를 한 잔 끓여서 가져다 주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너는 잘못 없어. 먼저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업 실패도 코로나 때문이었고 며느리의 행동은 더더욱 아들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서 의외였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먹었으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른답게 살아야 할 때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국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건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니로서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거든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아마 제가 따뜻하게 말해줘서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해볼게, 엄마. 아들이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믿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른답게 해야 해. 특히 집안일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현실적인 조언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너도 사람이야. 너무 참기만 하지 마. 어젯밤에 맞고만 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 어른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현재 상황이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특히 어젯밤에 목격한 일 때문에 아들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들아, 정말 힘들지 않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많이 지쳐 보였어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보기에 너 많이 지쳐 보여.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어머니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면 결혼 생활 그만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며느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아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이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는 것보다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니로서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언제든지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 줄 거야.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들과의 진솔한 대화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마 지난번 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며느리가 약속했습니다. 목소리도 한결 조심스러웠고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해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 감정을 섞을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다 봐버렸으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면 나도 기뻐. 그것만 기억해. 아들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들의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순한 시어머니는 이제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후 거울을 보니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후회도 조금 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지, 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달라진 거예요. 먼저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 거였어요. 아들도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겼다며 기뻐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청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 일부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월세로 살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며 의젓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명절 때는 정성껏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전화로 알려줄 때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때 힘들게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나날들입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고 저는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엄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단호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엄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행복도 충분히 중요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